자, 앞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단어를 보았죠?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와트의 증기기관과 산업혁명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은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 문명의 혁신, 이게 바로 증기기관이죠.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 기술적 발명이, 기술적 혁신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해서 방적기, 방직기 등 기계의 등장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산업의 기술적 기초가 바뀌어 간의 수공업,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사람이 모여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 공장제 수공업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장점, 최대의 장점은 뭘까요? 간의 수공업, 즉 몇몇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모여서 했을 때는 제품의 수량도 한계가 있었고요. 또 기간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또 다양성도 떨어졌고요.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여러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장을 이루게 돼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빠르고 다양하고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키워드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기계와 설비에 의해 자본주의적 성격의 큰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전환된 일대 변혁, 혁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산업혁명은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대개 산업화 또는 공업화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죠. 산업혁명은 생산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즉 간의 수공업이나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에 의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의 증가와 더 나아가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간의 대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 발명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됐고요. 더 나아가 마지막에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기고 대립을 가지고 오는 사회 현상도 벌어졌다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기술로 시작했는데 사회교과 얘기가 융합이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이해를 해야 기술적인 변화와 혁신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변화 또는 혁신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이 광대한 식민지를 상대로 한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가 됐던 것이 바로 영국의 강력한 해군력이었습니다. 영국은 에스파냐, 네덜란드, 프랑스군을 맞아 매번 해전에서 승리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 방직 공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경 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방직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는 면직물 공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대량의 면직물을 생산해 해외 시장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하그리브스에 의해 발명된 제니 방적기. 이것에 의해 면직물을 만드는 데 드는 노력을 8배가량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뮬 방적기에 의해 가늘고 강한 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여전히 사람의 힘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1769년) 제임스 와트는 전기기관을 개량해 산업혁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제분기 등 큰 기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런 것을 움직이는 동력은 말 등 가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한 동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와트가 개량한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가 일으키는 상하운동의 힘이 가로대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와트가 발명한 유성식 톱니바퀴에 의해 회전운동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전기기관은 면공업의 방직기 등에도 응용되었지만 광산에서도 이용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산 안의 괴물은 사람이나 말 등의 힘에 의해 어렵게 퍼냈지만 전기기관의 발명 이후 이것이 동력으로 이용되어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전기기관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개량되어 갔습니다. 면직물 공업의 발달에 따라 기계 공업이나 제철 공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버밍엄 근처의 강에 세워진 이 다리는 1779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철교입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양질의 철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밍엄은 산업혁명 시기에 제철 공업과 기계 공업으로 발전한 공업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한때 이 근처에서 생산되던 석탄과 철광석은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시켰던 주요 자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이끈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일부 동일하게 나오고 또는 다른 시각에서의 내용도 나오니까 흥미롭게 봐주세요. 본드, 제임스 본드. 네. 이야,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네. 제임스 와트? 예. 호그와트. 오, 와트. 예, 이거 좋은데요. 와트, 그 우리 과학 시간 때 그 전기 몇 맞아요, 와트 할 전구. 때. 네네네. 그 와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 인류의 단위로 쓰는 와트, 오.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뭐 파워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와트가 바로 이 제임스 와트에서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제임스 와트는 과학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전구들, 전구도 그 단위 중에 하나가 밝기 단위를 와트로 표현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 네. 제임스 와트가 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증기 기관을 개량을 해서 보급화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이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 네? 산업혁명이요? 네. 혁명까지? 진짜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기 기관을 위해서 일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생산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뭐 기존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뭐 네. 운송업,
그리고 방직 산업, 제철 산업 이런 것들도 덩달아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 그 전까지는 사실 개념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여행이라는 개념도 이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고 네. 대중 관광 여행 시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박사님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AI, 인공지능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방금 말했던 산업혁명 그거는 1차, 2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1차 산업혁명은 이런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이나 가축의 의지를 하지 않고 기계 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런 공업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2차 산업혁명 시기는 이제 20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전기혁명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전기를 써서 이제 공장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거죠. 예.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때에는 이제 컴퓨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컴퓨터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네, 이런 기술들을應用을 해서 산업 자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와트. 그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인류의 삶을 뒤바꾼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혁신의 발명가. 그의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혁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국 사회에서의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In the late 1700s, most people worked in the fields on land they did not own. Those who owned the land, called aristocrats, lived refined lives in elegant manor houses. Servants raised their children and did their housework. The landowners and the people who worked for them depended upon each other. It was a system that had existed for centuries. In towns acros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 series of extraordinary innovations would alter the way people lived and worked for the next 150 years. Inventors had found new ways to harness nature's energy. They built new kinds of machines powered by water, steam, and coal. The new machines replaced hand-powered tools. They did the same work, only cheaper and faster. Much of the work was done outside the home, in specially designed buildings, the first factories. Mechanization began in the textile mills of England, where one machine attached to a spinning wheel could do the work of 50 people. Fuel, clothing, and food all became more affordable. With the development of locomotives and steamboats, manufactured goods could now be sold halfway around the world. Families moved from the villages of their ancestors to new industrial towns. And a new class of people emerged, workers who produced goods. Industrialists, the people who owned the factories, employed hundreds, sometimes thousands of people. And they made enormous profits in their industrial centers. But while the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wealth to some and jobs for others, it came with a price tag. Pollution from coal-powered factories turned the cities black. Lack of housing created the first urban slums. And the demand for more and more goods and higher profits brought the exploitation of workers, including children. Some of the worst conditions were seen in the textile mills of New England. In the 1830s, a 10-year-old mill girl described her life. We were paid $2 a week, and the working hours of all the girls extended from 5 o'clock in the morning till 7 in the evening, with 1.5 hour for breakfast and for dinner. It was the hiring of children, some as young as 5 years old, throughout the 1800s and early 1900s, that outraged the public. Workers and reformers protested. They formed unions and associations and fought for government regulations to limit the workday and protect children. These laws helped address many of the abuses brought on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Today, we are in the middle of another revolution, a technological revolution. We live in what's called the global village because we can connect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as if they lived next door. And we can now work anytime and anywhere.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ere this new revolution leads.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기억하세요. 이전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바로 외연기관이었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증기기관이 외연기관이었어요. 물론 산업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발명이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개선한 것이 내연기관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이 내연기관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자, 내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가 기관의 내부에 있어요. 외연기관이 부피가 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내연기관입니다. 기관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폭발력으로 운동 에너지를 얻어요. 외연기관과 우리 비교해 볼까요? 외연기관은 외부에서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가지고 와요, 내부로. 그리고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운동 에너지를 얻는데 반해 내연기관은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폭발을 이용해서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연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통해서 내연기관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아요.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아요. 자, 제일 먼저 이쪽 밸브를 통해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된 것이 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피스톤이 그 연료를 압축해서 폭발을 일으켜요. 그 폭발 후에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다시 바깥쪽으로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 왕복 운동을 계속하게 돼요. 그것을 다시 이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동차 엔진의 원리예요.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원리와 그리고 메커니즘이 동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밸브들이 정확한 시간에 열려야 연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배기가스가 제대로 나가고 제대로 압축과 폭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교함도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솔린 기관, 즉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4단계로 구분하여서 자세히 살펴봐요. 1단계를 흡입 단계라고 합니다. 두 밸브, 요 위쪽에 있는 것을 밸브라고 한다고 했죠.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피스톤이 원통 속에 맨 위에 있을 때 시작하여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입 밸브, 아까 애니메이션은 흡입 밸브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것을 흡입 밸브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이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찌됐든 이 흡입 밸브를 통해서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피스톤이 맨 아래로 내려갈 때 흡입 밸브가 닫히면서 1단계, 즉 흡입 단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흡입 단계에서의 키워드는 휘발유와 공기가 혼합된 기체가 바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인 것입니다. 2단계는 압축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이 휠의 회전 운동에 의해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내려왔다가 다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지요.
올라가면서 주입된 혼합 기체, 요 안쪽에 있던 실린더 안쪽에 있던 혼합 기체가 굉장히 압축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을 때 딱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즉 혼합 기체,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것이 굉장히 높은 압력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것이 2단계 압축 단계입니다. 3단계는 폭발 단계입니다. 피스톤이 맨 위에 있을 때 불꽃 방전, 여기를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불꽃이 탁 튀겨집니다. 그러면 아까 압축되어 있던 혼합 기체가 순간적으로 연소가 돼요. 즉 폭발이 이루어져요. 그 결과 생기는 많은 열 때문에 고온 고압 상태가 된 연소 기체가 피스톤을 반대로 강하게 내려보내요. 이 과정을 폭발 단계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소 기체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곧 기관축에 달린 플라이 휠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상하 운동, 직선 운동이 이 아래쪽에서는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축에 연결이 돼서 바퀴가 회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배기 단계이에요. 배기 단계는 플라이 휠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다시 내려갔던 것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배기가스 모여있던 것이 압력이 가해지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배기 밸브를 열면 여기에 있던 배기가스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자동차에서 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연소 기체를 밖으로 내보내어 피스톤이 맨 위 상태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배기 밸브가 닫히면서 네 번째 단계인 배기 밸브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하나로 보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4단계인 거예요.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쉽게 알아보는 엔진의 작동 원리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 내연기관, 특별히 자동차의 엔진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엔진, 네.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 좋습니다. 네. 엔진의 모형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오. 짜잔, 이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그러네요. 생겼는데요? 네. 어우, 되게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뭐 피스톤, 커넥팅 로드, 네. 샤프트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에 가까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슈렉 같네요. 그렇게 네. 귀엽다. 네, 좀 제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좀 귀여운데. 사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 기관이랑 다르게 이제 2번 왕복 운동을 할 때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한번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네. 흡기가 되고요. 흡기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밸브가 닫혀 있겠습니다. 예. 흡기, 배기 둘 다 닫혀 있게 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압축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된 이후에는 이제 폭발이 되겠습니다. 폭발이 되고, 퐁. 예, 그렇죠. 폭발이 된 힘으로 회전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아이고, 배기를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사이클을 만들 때 4가지의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사행정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이제 내연 기관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이런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연 기관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일러를 만들어서 보일러에서 그 물을 데워서 그 수증기를 이 엔진 내부로 공급을 해줬었죠.
이런 식을 통해서 피스톤 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자로는 외연기관, 영어로는 External Combustion Engine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쓰는 거는 내부에서 이 인터널. 폭발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혹은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이 와트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증기를 대표하는 이런 열 에너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을 열어젖히신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동력을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공장은 꼭 이제 뭐 폭포 옆에 있거나 그렇죠. 네, 물가 옆에서만 이렇게 방직기나 뭐 이런 걸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공장이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게 됐었다는 거.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세상을 바꾼 발명이라는 주제로 더 빠르고 더 작게 이것은 무엇과 비교해서일까요? 맞아요. 증기기관 또는 증기자동차에 비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더 작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바로 가솔린 엔진 자동차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 끄는 마차가 아닌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를 꿈꿔하는데요. 사람과 말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인 증기기관, 즉 증기 엔진이 발명되면서 이 꿈은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이동수단의 혁명으로 불리며 세상을 빠르게 움직이게 한 자동차는 어떻게 발명되었을까요? 오토가 발명한 엔진은 증기기관보다는 작고 효율적이었지만 자동차에 싣기에는 여전히 부피가 크고 무거웠어요. 독일의 엔지니어였던 카를 벤츠는 이 엔진을 작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1879년 최초의 가솔린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벤츠와 가까운 곳에는 오토의 조수였던 고트립 다임러와 빌헬름 마히바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오토의 엔진보다 더 빠르고 더 가벼운 엔진 개발에 들어가 1880년 가솔린 엔진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작고 빨라진 가솔린 엔진을 만든 벤츠, 그리고 다임러와 마히바흐의 다음 목표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랬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1885년 여름, 다임러와 마히바흐는 먼저 작고 빠른 자신들의 엔진을 자전거에 싣게 됩니다. 우리 작업실은 작아서 마차를 들여올 수 없으니까 자전거에 먼저 싣자. 엔진으로 가는 자전거 성공! 이렇게 실험은 성공하게 되어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를 발명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같은 해 벤츠는 자신이 발명한 가솔린 엔진을 세 바퀴 마차 아래에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 모토바겐을 발명하고 그 다음 해인 1886년 바로 특허를 내게 됩니다. 모토바겐은 특허 자동차라는 뜻이랍니다. 자동차로 특허를 받은 건 제가 처음이지요. 벤츠의 모토바겐은 차의 무게가 250kg이었지만 엔진의 무게는 100kg으로 자동차 본체가 매우 약한 구조였어요. 그러나 이 자동차는 시속 15km를 달릴 수 있었고 현재 자동차의 거의 모든 기본이 모토바겐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하고 특허를 내는 동안 다임러와 마히바흐도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를 발명해냈어요. 우리도 놀고 있지 않았다고. 우리는 두 바퀴 자전거에 이어 네 바퀴 마차에 엔진을 실었지. 바퀴가 넷이라 훨씬 안정적이야. 세 바퀴는 불안해. 그랬어요. 다임러와 마히바흐는 네 바퀴 마차에 엔진을 실은 최초의 네 바퀴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와 증기기관차가 아닌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이고 더 작고 더 빠르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가 발명됐지만 제작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자동차는 귀족들의 장난감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신난다. 달려, 달려! 내 자동차가 더 비싸! 귀족들의 장난감에서 점점 실용적인 모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발전해 나간 자동차는 20여 년이 흐른 1908년 미국의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동차 T 모델을 내놓으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20년대 초, 유럽과 미국의 거리에는 자동차들로 넘쳐나게 되고 마차와 기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엔진의 동작 과정을 재미있게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연기관, 특별히 자동차의 엔진의 원리를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무슨 단계이구나, 또 이러한 유기적인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